며느리가 데려온 친구 어머니의 팔뚝에서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60년 전 피난길에서 잃어버린 언니의 흉터와 똑같은 위치였거든요. 설마 이 사람이 제가 평생 찾아 헤맨 언니일까요?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고 전쟁 때 가족과 헤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제 언니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저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손주 서준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들 내외가 출근하기 전에 따뜻한 아침을 차려주는 게 저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이른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부엌에서는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정겹게 울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따라 자꾸 6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6.25 전쟁, 피난길에서 언니 손을 놓쳤던 그날 말입니다. 된장을 풀면서도 밥을 뜸들이면서도 자꾸만 언니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7살이었던 언니 순자. 제 손을 꼭 잡고 순이야, 무섭지? 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식탁을 닦는데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게 되더군요.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언니에 대한 그리움은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언니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밤에 잠들기 전엔 내일은 언니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민지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표정을 정리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 내외에게 제 슬픔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효도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늙은 시어머니의 옛날 상처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아침 먹여야지. 요즘 아침도 안 먹고 학교 가려고 하더라고. 감사해요, 어머님.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요. 민지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인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줬고 제가 가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볼 때면 조용히 옆에 앉아 함께 있어줬어요. 말은 하지 않아도 민지는 제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산다는 걸 말이에요.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손주 서준이가 떠들어댔습니다. 할머니, 오늘 급식 메뉴가 돈가스래요. 그래, 우리 서준이 좋아하는 거네. 할머니는 어렸을 때 뭐 먹었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렸을 때요? 전쟁통에 풀죽이라도 먹으면 다행이었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언니와 단둘이 남겨졌을 때 언니가 자기 몫을 제게 몰래 더 줬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먹밥 같은 거 먹었단다. 와, 소풍 음식 같아요. 서준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서준이를 학교에 보낸 후 저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이럴 때면 늘 언니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만약 언니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언니도 저처럼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되어 손주를 돌보고 있을까?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아들, 며느리, 손주 모두 제게 소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어떤 사진에도 언니는 없었어요.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장의 사진도 단 한 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산 가족 찾기 방송 신청서 사본들이 가득했어요. 아들 태수가 몇 번이나 신청해줬지만 매번 소식이 없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박순자 언니를 찾습니다라고 외쳐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손으로 신청서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면 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언니도 그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언니를 찾고 싶었어요. 언니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었고, 언니 미안해. 그때 손을 꽉 잡지 못해서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간단히 국수를 삶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허전했어요.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지금 점심을 먹고 있을까? 언니도 저처럼 혼자 국수를 먹고 있을까? 오후가 되자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대학 친구 혜진이 집에 모시고 가도 될까요? 그래, 그러렴. 친구들 만나는 건 좋은 일이지. 감사해요. 그런데 혜진이가 어머니도 모시고 온대요. 어머니 혼자 계셔서 외로워하신다고. 그래, 그럼 더 좋지. 나도 외로운데 같이 차나 마시자.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기대가 됐습니다. 요즘 또래 친구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나이가 드니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건강이 안 좋아서 만나기 어려운 분들도 많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손님 맞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깨끗이 씻고 예쁘게 접시에 담았어요. 떡도 찌고 차도 준비했습니다. 손님을 맞는 일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었어요.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73년이라는 세월이 제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문득 언니 생각이 또 났습니다. 언니도 저처럼 늙었을까? 언니도 하얀 머리에 주름진 얼굴로 살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7살 그때 모습 그대로 제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지가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이분이 제 친구 혜진이고 혜진이 어머님이세요. 민지 뒤에 중년 여성과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왜인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순자예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박순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순자. 언니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저 흔한 이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진정시켰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순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자꾸만 박순자 씨를 힐끔힐끔 쳐다보게 됐어요. 묘한 끌림 같은 게 있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해 보였고 어딘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지와 혜진이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박순자 씨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박순자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러게요. 요즘 날씨 참 좋죠. 김순희 씨는 서울에서 쭉 사셨어요? 아니요, 젊었을 땐 이곳저곳 돌아다녔어요. 남편 따라서요. 박순자 씨는요? 저도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정착한 건 얼마 안 됐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저는 계속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뭔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 왜 이렇게 자꾸 쳐다보게 될까? 민지와 혜진이 차와 떡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들, 대화 잘하고 계세요? 응, 그래. 박순자 씨가 좋은 분이시네. 우리 엄마 성격이 워낙 좋으셔서요. 혜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물가 이야기, 손주 자랑, 건강 이야기 같은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순자 씨가 떡을 집어 먹으려고 팔을 뻗는 순간 제 눈이 그곳에 고정됐습니다.
소매가 살짝 걷히면서 팔뚝이 보였는데 거기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가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화상 흉터. 왼쪽 팔뚝 정확히 그 위치에. 제 숨이 멎었습니다. 60년 전 그날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피난길에 임시로 묵었던 폐가 추운 밤 언니가 화롯불을 지피다가 팔을 대었던 바로 그 위치. 언니가 아야하며 울먹이던 모습. 어머니가 없어서 제가 언니 팔에 찬물을 부어줬던 기억. 그 흉터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의 흉터가 박순자 씨 팔에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차가 흘러 손등을 적셨지만 느낄 수 없었어요. 온 신경이 그 흉터에 꽂혀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이름이 같은 건 우연이야. 흉터도 우연일 거야. 하지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순희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손이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어머님, 방에 가서 좀 쉬실래요? 민지가 다가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괜찮아. 그보다 박순자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박순자 씨가 자신의 팔뚝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거요? 아주 어렸을 때 다쳤대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뭔가 뜨거운 걸 만졌다고 하더라고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요? 몇 살쯤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전쟁 때 가족과 헤어져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지만 저는 그 일주일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이 사람이 제 언니일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박순자 씨의 팔뚝에 있던 그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왼쪽 팔뚝, 손바닥만 한 크기, 화상 자국. 모든 게 60년 전 제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화상 흉터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름이 같은 것도 그저 우연이야. 나이가 비슷한 것도 우연이고. 하지만 가슴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언니일지도 몰라. 6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언니를 만난 걸지도 몰라.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힐끗 봤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혹시 아니면 어쩌지.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저는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날의 기억이 재생됐어요. 1951년 1월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인민군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가던 피난길. 아버지는 7살 언니를 업고 계셨고 어머니는 5살이던 저를 손으로 꽉 잡고 걸었어요. 그런데 인파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죠. 어느 순간 폭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놓쳤고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곳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엄마를, 아빠를, 언니를 찾아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며칠을 그 자리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아버지와 언니를 만나지 못한 채 남쪽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아버지와 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언니를 찾아 헤맸어요.
고아원, 병원, 피난민 수용소.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지셨고 결국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임종 직전까지 순자야, 순자야 하시며 언니를 부르셨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저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언니를 찾고 있었어요. 어린 언니가 순이야, 나 여기 있어 하며 손을 흔들었지만 제가 다가가려 하면 언니는 멀어졌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제대로 잠을 못 자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얼굴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설쳐서 그래. 혹시 어제 박순자 어머님 때문에 뭔가 불편하셨어요? 민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며느리는 제 마음을 알아채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분 참 좋은 분이시더라. 다만요? 민지야, 박순자 씨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 어디서 사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민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혹시? 아니야.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오랜만에 편안한 분을 만난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제 의심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멍하니 지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자꾸 생각이 박순자 씨에게로 갔어요. 혹시 언니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오후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혜진이한테 물어봤어요. 박순자 어머님 말이에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던? 전쟁 때 가족과 헤어지셨대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셨고 나중에 입양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전쟁 때 가족과 헤어졌다. 고아원에서 자랐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혹시 정말 민지야, 박순자 씨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그분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그럼 이번 주말에 다시 초대할게요. 혜진이한테 말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정말 언니일까? 60년 만에 기적처럼 언니를 다시 만난 걸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언니가 아니라면 어떡하지? 또다시 실망해야 하는 걸까? 혹시 언니가 맞더라도 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날 밤 아들 태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이모를 찾았다면 넌 어떻게 할 것 같니?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제가 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이모님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야. 당연히 만나야죠. 엄마가 평생 찾으신 분인데요. 아들의 대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만약 언니가 맞다면 만나야 해. 60년을 기다렸는데.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가 1년 같았어요. 금요일 밤에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박순자 씨를 만나면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긴장 때문에 잠을 설친 탓이었죠. 민지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진짜 긴장되시나 봐요. 새벽부터 깨어 계셨죠? 들켰구나. 미안해, 민지야. 소리냈니?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 박순자 어머님이 정말 이모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흉터 위치가 똑같더라. 언니가 전쟁 때 화상 입었던 그 위치랑.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그럼 정말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더 물어봐야 해.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지가 문을 열었고 박순자 씨와 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순희 씨. 다시 뵈니 반갑네요. 박순자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는 모습이 왠지 낯익었어요. 60년 전 언니의 웃음이 이랬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찻잔을 든 손이 계속 떨렸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순자 씨, 저번에 전쟁 때 가족과 헤어지셨다고 하셨죠? 네, 그래요. 아주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혹시 어디서 헤어지셨는지 기억나세요? 박순자 씨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손이 사라졌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을 잡고 있다가 사라졌다. 그건 제 기억과 똑같았어요. 순희 씨, 왜 우세요? 박순자 씨가 놀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죄송해요. 그냥 제 이야기 같아서요. 순희 씨도 전쟁 때 누군가를 잃으셨나요? 네. 언니를요. 저도 피난길에서 언니와 헤어졌어요. 박순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언니요? 언니가. 네. 7살이던 언니와 헤어졌어요. 그때 전 5살이었죠. 박순자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도 5살쯤 되는 누군가를 기억해요. 꿈에 자주 나오는데 얼굴은 잘 안 보여요. 그냥 작은 손을 잡고 있는 느낌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순자 씨,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동생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박순자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순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처음 순이 씨를 봤을 때도 그랬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제가 60년간 찾아 헤맨 언니 순자가 맞을까요? 순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뛴다는 박순자 씨의 말에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민지와 혜진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자 씨, 혹시 고아원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도 될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혜진이 아빠한테도 결혼하고 한참 후에야 말했죠. 하지만 순희 씨 앞에서는 왜인지 숨기고 싶지 않네요. 박순자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고아원 생활부터예요. 그곳에 언제 들어갔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5살인지 6살인지. 원장 선생님이 저를 데려왔을 때 제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했대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살, 6살. 그 어린 나이에 이름도 잊어버릴 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순자라는 이름만은 기억하고 있었대요. 원장 선생님이 넌 누구니? 하고 물었을 때 순자라고만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언니도 제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썼을까? 순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저를 찾아다녔을까? 순희 씨, 왜 그러세요? 제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가슴 아프세요? 박순자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언니의 온기 같았어요. 제 언니 이름도 순자였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작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은 입을 손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순희 씨, 설마,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게 일치해요. 나이도, 이름도, 전쟁 때 헤어진 것도. 박순자 씨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고아원에서 지낼 때 저는 자주 악몽을 꿨어요. 추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이었어요. 그 목소리가 누구 건지는 몰랐지만 꿈에서 깰 때마다 울고 있었대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악몽을 60년간 꿔왔거든요. 언니를 부르며 찾아 헤매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밤에 자다가 순이야, 순이야 하며 잠꼬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장 선생님이 아침에 깨우면서 순자야, 밤에 또 순이를 찾았구나 하셨대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민지가 다가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언니가 절 찾았어요. 60년 동안 제 이름을 부르며 찾았던 거예요. 박순자 씨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순희 씨,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당신이 제 동생이기를 바라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60년을 기다린 저는 너무나 간절했기에 증거를 과대 해석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럼 좀 더 확인해봐요. 순자 씨, 고아원 이후는 어떻게 되셨어요? 박순자 씨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10살쯤 됐을 때 한 가정에 입양됐어요. 자식이 없던 부부였는데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성도 그때 박 씨로 바뀌었고요. 원래 성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친정성이 김 씨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고아원 기록도 전쟁 때 다 불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기억은 없으세요? 가족에 대한 기억이요. 박순자 씨가 눈을 감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복 치마를 만지는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부드럽고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등에 엎여서 흔들리는 느낌도요. 제 입에서 작은 비명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늘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언니를 업고 피난길을 걸으셨습니다. 더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노래. 누군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기억이 나요. 근데 가사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멜로디만. 박순자 씨가 콧노래로 흥얼거렸습니다.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우리에게 불러주시던 자장가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제가 따라 부르자 박순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노래 어떻게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예요. 언니한테도 저한테도. 박순자 씨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아, 엄마. 엄마가 정말. 혜진이 어머니를 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도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저는 더 많은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순자 씨 몸에 다른 특징은 없으세요? 흉터 말고요. 박순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글쎄요. 발에 점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 발바닥에 큰 점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언니도 오른쪽 발바닥에 점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언니와 함께 목욕하면서 봤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저희 언니도 오른쪽 발바닥에 점이 있었어요. 이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게 일치했습니다.
이름, 나이, 전쟁 경험, 화상 흉터, 자장가, 발바닥의 점.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박순자 씨가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고 한참을 서 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희 씨, 정말 만약 제가 당신 언니가 맞다면 전 60년 동안 가족을 찾지 못하고 산 거예요. 당신은 저를 찾았지만 전 당신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슬퍼요. 저는 박순자 씨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언니, 아니, 순자 씨, 괜찮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5살이었잖아요. 너무 어렸어요. 박순자 씨가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당신 언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고향에 가봐요. 우리가 살던 집터가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뭔가 기억이 날지도 몰라요. 박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봐요. 같이 가요. 우리는 다음 주에 함께 고향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6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 그곳에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해서가 아니라 기대 때문이었어요. 정말 언니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고향에 가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예요. 과연 박순자 씨는 제 언니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닮은 다른 사람일까요? 약속한 그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잠을 설쳤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몸에 힘이 넘쳤습니다. 6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 그리고 어쩌면 언니와 함께 가는 고향길이었어요. 민지가 운전을 하기로 했고 혜진이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뒷좌석에 앉은 저와 박순자 씨를 따뜻하게 챙겨줬어요. 차가 출발하자 제 심장도 함께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긴장되세요? 민지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응, 60년 만이잖아. 집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고. 박순자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언니의 손이 이랬을까 싶었어요. 서울에서 고향까지는 3시간 거리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바라보니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저는 20살에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온 뒤 고향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언니도 없는 그곳이 너무 슬펐거든요. 순희 씨, 고향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있으세요? 박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집은 마을 어귀에 있었어요. 앞에 작은 개울이 흐르고 뒤에는 야트막한 산이 있었죠. 봄이면 산에 진달래가 가득 피었어요. 진달래. 박순자 씨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진달래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분홍색 꽃이 가득한 산을 올라가는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박순자 씨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어쩌면 그 기억이 진짜일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어릴 때 언니와 함께 산에 올라가 진달래를 꺾어왔었습니다. 2시간쯤 달리자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 구불구불한 도로,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 여기가 우리 동네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가 천천히 차를 몰았어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초가집들은 사라지고 현대식 주택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저기, 저 느티나무 보이세요? 저 나무는 그대로네요. 마을 어귀에 서 있던 큰 느티나무가 6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벤치가 놓여 있고 몇몇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어요. 차에서 내리자 낯선 듯 익숙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까지 모든 게 어릴 적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박순자 씨도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낯선 곳인데 왠지 익숙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이쪽이었어요. 저는 박순자 씨의 손을 잡고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개울가로 나왔어요. 개울물은 예전보다 얕아졌지만 여전히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터예요. 개울 옆 빈터를 가리켰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이 있던 자리였어요. 지금은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개울과 뒷산의 위치로 보아 틀림없었어요. 박순자 씨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개울을, 산을, 하늘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개울물, 왜인지 낯설지 않아요. 박순자 씨가 개울가로 다가가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누군가 여기서 저를 씻겨주던 기억이 나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여름이면 우리를 개울에서 씻기셨어요. 그리고 자장가를 불러주셨죠. 엄마가 그러셨어요. 여름이면 매일 저녁 언니랑 저를 여기서 씻기셨어요. 박순자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기억나요. 희미하지만 물장난치며 웃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누군가 제 옆에 있었어요. 저보다 작은 누군가. 그게 접니다. 언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박순자 씨를 껴안았습니다. 그녀도 저를 꽉 안아줬어요. 6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민지와 혜진이 떨어진 곳에서 울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봐요. 제가 박순자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예전보다 잘 닦여 있었어요. 천천히 산을 오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진달래 거꾸로 오던 곳이에요. 봄이면 온 산이 분홍빛이었죠. 박순자 씨가 나무를 만지며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점점 확신에 차 보였어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가니 평평한 곳이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묘지가 몇 개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하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부모님 산소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벌초를 해놨기에 비교적 깨끗했어요. 묘비에는 김동진 정말순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언니 순자가 맞다는 걸. 죄송해요. 살아서 못 찾아뵀어요. 기억도 못했어요. 박순자 씨가 묘비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저도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울었어요. 엄마, 아빠, 언니 찾았어요. 60년 만에 언니를 찾았어요. 민지가 준비해온 과일과 막걸리를 꺼내 간단히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절을 올렸어요. 박순자 씨도 서툴지만 함께 절을 했습니다. 순자야. 제가 박순자 씨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부를 수 있었어요. 응, 순이야. 박순자 씨도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60년 만에 듣는 언니의 목소리였어요. 언니, 팔뚝 좀 보여줄래요? 박순자 씨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흉터 말이에요. 그날 밤 생긴 거예요. 피난길에 임시로 묵었던 폐가에서요. 맞아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뜨거웠던 것, 아팠던 것. 그리고 누군가 제 팔에 찬물을 부어주던 것까지. 그게 접니다. 언니가 너무 아파해서 제가 찬물을 떠다 부어줬어요. 어머니가 안 계셔서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그때도 지금도 우리는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였고 개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릴 적 이곳에서 언니와 함께 놀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진짜 자매라는 걸 알았으니 앞으로 함께 보내고 싶어. 저도요, 언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모님 산소에 인사를 드리고 산을 내려왔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 박순자 씨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놓지 않겠다는 듯이 60년 만에 찾은 언니.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잃어버린 60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까요? 고향에서 돌아온 후 저와 언니 순자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언니 집에 가기도 하고 제 집으로 오시기도 했어요. 60년의 공백을 채우려는 듯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만날수록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니는 분명 제 언니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이기도 했죠. 6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언니가 제 집에 오셨습니다.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언니가 문득 말했어요. 순이야, 솔직히 말해도 될까? 그럼요, 언니. 뭐든지 말해요. 내가 말하는 어린 시절 이야기가 전혀 기억이 안 나. 고향에 가서도 뭔가 익숙한 느낌은 들었지만 명확한 기억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언니가 5살에 헤어져서 기억이 없을 거라는 걸.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너무 슬펐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어릴 때 일이니까요. 미안해. 내가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일들을 나는 전혀 모르니까 자꾸 미안해지더라.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자매가 맞았지만 함께한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날 이후로 언니와의 만남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저를 위해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기억나지 않는 일들을 기억하려 애쓰고 자매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어색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순자 어머님 만나는 게 힘드세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나는 60년을 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어린 시절 함께했던 그 언니를 말이야. 그런데 지금 만난 언니는 그때 그 언니가 아니야.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60년이 지났는걸요. 알아. 머리로는 알아. 하지만 가슴이 자꾸 서운해. 언니가 절 기억 못하는 게, 우리의 어린 시절을 기억 못하는 게, 말하고 보니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았습니다. 언니 잘못이 아닌데 언니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언니 딸 혜진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혜진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순이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저희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무슨 말이니? 엄마가 밤마다 우세요. 순이 이모님한테 미안하다고, 기억을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세요. 내가 순이 동생이 맞나, 혹시 내가 순이를 실망시키는 건 아닐까, 이런 말들이요. 언니가 그렇게까지. 어머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혜진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언니를 찾았다는 기쁨에 들떠서 언니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언니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동생, 기억나지 않는 과거,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담감. 그날 밤 저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언니 찾았다고 너무 좋아서 언니 마음은 생각 못했어. 어머님, 그럴 수 있어요. 60년을 기다리셨는데. 하지만 언니한테는 내가 부담이었나 봐. 기억도 안 나는 동생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민지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언니를 찾았지만 오히려 언니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언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갔어요. 언니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언니, 앉아, 순이야.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순이야, 미안해. 내가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언니라서. 언니, 무슨 말씀을. 알아. 내가 바라는 건 어린 시절의 그 언니잖아. 손잡고 개울에서 놀던, 산에 진달래 꺾으러 가던 그 언니. 하지만 나는 그 기억이 없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노력해봤어. 기억해내려고,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안 되더라.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 욕심만 생각했지 언니 마음은 몰랐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두른 것 같아. 60년의 공백을 한 달 만에 채우려고 하니까 서로 힘든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조급했어요. 60년을 기다렸으니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순이야, 우리 천천히 가면 안 될까? 기억나지 않는 과거를 억지로 떠올리려 하지 말고 지금부터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안 될까? 언니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언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어린 시절 내 언니는 아니야. 하지만 지금부터 내 언니가 될 수는 있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알아가고 진짜 자매가 되는 거지.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과거에 집착했어요. 잃어버린 60년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언니를 힘들게 했죠. 아니야. 우리 둘 다 적응이 필요했던 거야.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언니가 아닌 지금의 언니를 안는 기분이었어요. 순이야,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자. 그리고 과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올 때만 하고 대신 지금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야. 좋아요, 언니. 카페를 나서며 언니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근데 순이야, 오늘 날씨 참 좋지? 우리 공원 좀 걸을까? 그래요, 언니. 우리는 나란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기억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게 더 소중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언니의 관계는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자연스럽게 지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60년. 그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진짜 자매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어색한 관계로 남을까요? 언니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한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부담 없이 만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편해지고 있었어요. 과거보다는 현재의 이야기를 나눴고 억지로 추억을 떠올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언니가 제 집으로 오셨습니다. 손에는 떡 한 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순이야, 시장에서 인절미 샀어. 내가 좋아한다고 했잖아. 언니, 고마워요. 어서 들어와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 자랑도 하고 요즘 본 드라마 이야기도 했어요. 평범한 자매처럼요. 순이야, 다음 주에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 한번 할까? 태수도 보고 싶고 서준이도 보고 싶더라.
좋아요, 언니. 혜진이도 오고요? 물론이지. 우리 두 가족이 다 모이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 약속한 대로 식당에 모였습니다. 제 아들 태수 내외와 손주 서준이, 그리고 언니와 혜진이 남편까지 모두 8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이모님, 오랜만이에요. 태수가 언니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어릴 때부터 제가 언니를 찾는 걸 봐왔기에 언니를 만난 것을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그래, 태수야. 잘 지냈니? 언니가 태수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식사를 하며 모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준이와 혜진이 아들이 서로 게임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들은 육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와 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순이야,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좋네. 그러게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준이가 언니께 다가갔습니다. 큰할머니, 이거 드릴 거 있어요. 서준이가 작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언니가 펼쳐보니 그림이었어요. 두 할머니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랑 큰할머니예요. 제가 그렸어요.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정말 예쁘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게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과거가 어땠든 지금 우리가 자매라는 것만 알면 됐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이들은 앞서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천천히 뒤따라 걸었어요. 언니와 저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이야, 요즘 행복해.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저도요, 언니. 그때였습니다. 저 앞에서 서준이가 넘어져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황급히 달려가 서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준아, 괜찮아? 어디 다쳤어? 할머니, 무릎이 아파요. 서준이의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상처를 닦아주며 서준이를 달랬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그 순간 언니가 제 옆에 서서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어요. 언니? 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멍한 듯 하면서도 동시에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순이야, 나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 네, 내가 지금 서준이한테 한 말.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이 말.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도 똑같은 말을 해줬어. 내가 넘어져서 울 때. 괜찮아,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라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그게 내가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때 그 순이가 맞는 것 같아. 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기억나. 피난길에서 내가 넘어져서 울었어. 그때 내가 내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어. 괜찮아,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라고.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아요. 피난길에서 언니가 넘어졌을 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언니를 달래려고, 언니가 무서워하지 않게 하려고. 언니, 기억나요? 응. 어렴풋이지만 내 목소리가 들려.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날 달래주던 그 목소리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가족들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우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자고 있었어? 아니요, 언니. 잠이 안 와요. 나도. 오늘 일이 자꾸 생각나서.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야, 오늘 이상했어. 서준이 보는 순간 갑자기 뭔가 확 떠오르더라. 누군가 나를 그렇게 달래주던 기억이. 언니,
그게 내가 맞는 것 같아. 어린 순이가 어린 나를 달래주던 거, 우리가 정말 자매였던 거. 언니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직은 그것밖에 없어. 하지만 분명해. 그 기억만큼은 틀림없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언니가 드디어 저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60년 만에 언니의 기억 속에 제가 돌아온 겁니다. 다음 날 언니가 제 집으로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오셔서 놀랐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순이야, 나 밤새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더 기억날까 하고. 언니가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입양 가기 전에 고아원에서 쓰던 일기장이야. 혜진이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찾아봤어. 언니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 봐. 오늘도 순이 꿈을 꿨다. 순이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놓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놓쳤다. 미안해, 순이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꿈속에서라도. 응. 고아원에 있을 때도 자주 꿈을 꿨대.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밤마다 순이야, 순이야 하며 울었다고. 언니가 공책을 더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여러 페이지에 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비록 얼굴은 기억 못해도 이름만큼은 잊지 않으려고 매일 적었나 봐. 저는 공책을 꼭 안았습니다. 60년 전 어린 언니가 저를 잊지 않으려 애썼던 흔적이었어요. 언니, 고마워요. 저를 기억하려고 애써줘서. 아니야.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널 찾고 있었는지. 우리는 함께 공책을 읽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어린 순자의 일기에는 순이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이제 언니도 저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과연 언니의 기억은 얼마나 더 돌아올까요? 우리는 진짜 그때의 자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언니의 일기장을 본 후 언니는 조금씩 더 많은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이미지들이었어요. 누군가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의 감촉, 한복 치마의 촉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이어지며 하나의 기억으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순이야, 나 또 기억났어. 개울에서 물장난치던 거. 내가 물을 튀기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소리 질렀던 것 같아. 전화를 받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놀았어요. 개울에서 물을 튀기며 깔깔거리고 웃었었죠. 언니, 정말 기억나요? 응, 선명하진 않지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어. 그치? 맞아요. 우리 그렇게 놀다가 엄마한테 혼났어요. 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그 후로 언니는 거의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뭔가 기억날 때마다 바로 저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꿈에서 본 것, 문득 떠오른 것, 어떤 냄새를 맡고 생각난 것. 모든 기억의 조각들을 저와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순이야, 오늘은 된장찌개 냄새를 맡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엄마 목소리였던 것 같아. 엄마가 그러셨어요. 밥 먹을 시간이면 뒷마당에서 순자야, 순이야, 밥 먹어라 하고 크게 부르셨어요. 그렇구나. 엄마 목소리. 기억나려나.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부모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언니에게 이 기억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제 집으로 오셨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순이야, 오늘 이상한 꿈을 꿨어. 어떤 꿈이요? 우리가 헤어지는 꿈이었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나는 누군가 등에 엎여 있었어.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내가 울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 언니, 언니 하면서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었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소리쳤어. 순이야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보이지 않았어. 계속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진짜 일어났던 일이지? 저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 그날 피난길에서 헤어진 날이에요. 너도 날 찾았어? 소리 지르며. 네. 울면서 언니 이름을 불렀어요. 목이 쉴 때까지. 그런데 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60년 전 그날의 아픔이 다시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울 수 있었어요. 순이야, 미안해. 그때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언니.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언니였잖아. 동생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언니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6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며칠 후 언니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고향에 다시 가볼까? 이번엔 좀 더 천천히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좋아요, 언니.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언니와 단둘이었어요. 민지와 혜진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싶다며 보내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 요즘 자주 생각해. 만약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저도요. 언니랑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놀고 같이 컸을 텐데.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고향에 도착하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마을을 걸었어요.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기도 하고 개울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순이야, 저기 봐. 저 돌다리. 언니가 개울 위에 작은 돌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저기서 놀았던 것 같아. 돌 위를 뛰어다니며 누가 더 잘하나 겨루었던 것 같아. 맞아요, 언니. 그러다가 언니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 그것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우리는 웃으며 돌다리를 건넜습니다. 70대 할머니 둘이 조심조심 돌을 밟으며 건너는 모습이 우스웠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 언니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순이야, 이 길. 낯설지 않아. 내가 이 길을 수없이 걸었던 것 같아. 우리 매일 이 길로 놀러 다녔어요. 언니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풀냄새, 흙냄새. 다 익숙해. 내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 부모님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절을 올리고 묘 앞에 앉았어요. 엄마, 아빠. 저예요, 순자. 기억하세요? 언니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늦었죠? 60년이나 걸렸어요. 이제야 돌아왔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가 날 찾아줬어요. 60년 동안 날 잊지 않고 찾아줬어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 이렇게 좋은 동생을 주셔서. 저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약속 지켰어요. 언니 꼭 찾는다고 했잖아요. 찾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기억해주려고 애써줘서. 이제 우린 진짜 자매야. 60년이 늦었지만. 네, 언니. 이제 평생 함께 있을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 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이야, 이제 기억났어. 뭐가요? 내 얼굴. 어렸을 때 내 얼굴이 기억나.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요? 응. 동그란 얼굴에 큰 눈. 늘 날 따라다니며 언니 하던 모습. 지금 내 모습이랑 겹쳐져. 언니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순이야, 내 동생 순이. 언니,
제 언니 순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언니도 저를 완전히 기억했어요. 6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다시 그때의 자매가 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매일 보자.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늙자. 그래요, 언니. 이제는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응. 이번엔 손 꽉 잡고 있을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60년 전 잃어버렸던 그 손을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진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언니가 저를 완전히 기억한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자매처럼 지냈어요. 아니, 자매 그 이상이었습니다. 60년의 공백을 채우려는 듯 매일같이 만났고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를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순이야. 너는? 네. 오늘 뭐 하세요? 글쎄, 너 보러 갈까? 이런 대화가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70대 할머니 둘이 매일 만나서 수다를 떨고 함께 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민지와 혜진은 우리를 보며 웃곤 했어요. 어머님들 연애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하루도 안 보면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마치 연애하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그리워했어요. 60년을 떨어져 있었으니 이제는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눈 와요. 우리 나가서 눈 구경할래요? 좋아. 30분 후에 내 집 앞으로 갈게. 우리는 꼭 아이들처럼 신이 나서 눈 쌓인 공원을 걸었습니다. 언니가 눈을 한 움큼 집어던졌어요. 눈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언니. 순이야. 우리 어렸을 때도 이렇게 놀았을 것 같아. 맞아요. 언니가 먼저 던지면 제가 따라 던지고 우리는 웃으며 눈싸움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두 가족이 함께 명절을 보내기로 했어요. 제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언니네 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설날 아침 언니가 일찍 오셨습니다.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순이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약과. 내가 어제 직접 만들었어. 언니 감사해요. 그런데 힘드셨을 텐데. 아니야. 동생 주려고 만드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 우리는 함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부모님 사진을 모시고 절을 올렸어요. 태수와 민지, 혜진과 그 남편,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함께요. 할아버지, 할머니, 올해는 이모 할머니도 함께 있어요. 서준이가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식사를 하며 모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와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지내던 이야기도 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이야기도 했어요. 정말 드라마 같아요. 민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며느리 친구 어머니가 시어머니 언니였다니. 혜진도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다 운명이야.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릴 다시 만나게 해준 거지. 명절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언니가 제안했어요. 순이야, 우리 고향에 가서 봄꽃 보고 올까? 진달래 필 때 가면 예쁠 것 같아. 좋아요, 언니. 4월 초 진달래가 한창일 때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갔습니다. 산은 온통 분홍빛이었어요. 어렸을 때 언니와 함께 올랐던 그 산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이랬을까? 그랬을 거예요. 언니가 진달래 꺾어서 제 머리에 꽂아줬어요. 그래, 그럼 오늘도 해줄게.
언니가 진달래 한 송이를 꺾어 제 머리에 꽂아 주었습니다. 저도 진달래를 꺾어 언니 머리에 꽂아드렸어요. 우리 사진 찍을까?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활짝 웃었어요. 머리에 진달래를 꽂은 두 할머니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부모님 산소에도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진달래 꽃을 한 알음 꺾어 가져왔어요. 엄마, 아빠, 우리 왔어요. 언니와 저는 나란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만나고 매일 웃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정말 자매가 됐어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언니가 덧붙였습니다. 진달래를 묘 앞에 곱게 놓아드렸어요. 분홍빛 꽃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우리 행복해요. 산에서 내려오며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약속하자. 무슨 약속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더라도 슬퍼하지 말자. 60년을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잖아.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우리 나이가 70대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감사하게 살자.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네, 언니. 그럴게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진달래 꽃잎이 휘날렸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우리는 손주들을 데리고 바다에 갔어요. 파도를 보며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았습니다. 순이야, 우리도 저랬을까? 어렸을 때? 그랬겠죠. 개울에서 물장난치며 놀았으니까. 우리는 벤치에 앉아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이와 혜진이 아들이 모래성을 쌓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 이야기를 기억해 줄까? 언니가 물었습니다. 기억해 줄 거예요. 60년 만에 만난 자매 이야기를요.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언니를 처음 만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언니, 벌써 1년이에요. 그러게. 1년 전 이맘때 우리 처음 만났지. 그때 언니 팔뚝의 흉터를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나도. 내가 나를 그렇게 쳐다볼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우리는 차를 마시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의심하고 확신하고 적응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마침내 진짜 자매가 되기까지. 순이야, 고마워. 날 찾아줘서. 언니야말로 고마워요. 기억해 주려고 애써줘서. 이제 우린 절대 떨어지지 말자. 네, 언니. 평생 함께 있어요.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도는데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언니와의 1년. 그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습니다. 오늘 언니와 카페에서 만났다. 1년 전을 생각하니 꿈만 같다. 60년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매일이 행복하다. 언니가 있어서 감사하다. 일기장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저는 60년을 기다렸고 마침내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함께 할 것입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웃고 매일 사랑하며 60년 만에 찾은 언니. 며느리의 친구가 바로 제 언니였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